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 바로 몽골 제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소년 테무친이 어떻게 칭기즈칸이 되어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결국 중국의 왕조인 원나라를 세우기까지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과 정복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역망, 문화 교류,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몽골 제국의 유산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세계는 중국, 중동, 유럽, 러시아가 서로 단절된 채 각자의 문명권 안에서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대륙 전체를 단 한 사람이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칭기즈칸, 본명은 테무친. 그는 한 부족의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났지만 세계를 다시 그린 거대한 제국의 창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륙 전체가 어떻게 하나로 묶였는지, 칭기즈칸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전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중국의 왕조, 원나라를 세우기까지 역사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몽골 고원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 강한 바람, 추위, 그리고 가난. 이곳은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땅이었고 사람들은 오직 유목에 의존해 살아야 했습니다. 초원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을 건너며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혹독한 환경. 이것이 몽골 민족을 강인한 기동력의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환경이 아니었다면 칭기즈칸 같은 인물은 절대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원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강한 사람은 강한 제국을 만듭니다. 이 잔혹한 자연이야말로 몽골 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칭기즈칸의 본명 테무친은 작은 부족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한때 부족을 이끌던 전사였지만 테무친이 어릴 때 다른 부족에게 독살당하며 가족은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부족은 가난한 가족을 버렸습니다. 유목 사회에서 약한 가족은 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테무친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초원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굶주림을 견디고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 시절이 테무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을 버린 세상을 지배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심어줍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통을 통해 단단해졌고 배신을 통해 냉혹해졌으며 생존을 통해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훗날 세계를 뒤흔드는 지도자의 기초가 됩니다. 부족에게 버려진 테무친 가족은 초원에서 가장 열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도, 가축도 거의 없었고 겨울에는 동사 위험, 여름에는 굶주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테무친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첫째, 인간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 둘째, 강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는 생존을 위해 주변의 작은 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사냥과 무기 사용법을 배우며 자신의 리더십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처럼 극적이지만 테무친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이 가져다준 고통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초원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꿈이 이 시절에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테무친은 주변 부족을 설득하며 천천히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은 기존 부족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혈통이나 귀족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노예 출신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중용했고 반대로 귀족 출신이라도 무능하면 내쳤습니다. 또한 테무친은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였습니다. 충성을 바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했고 배신한 사람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많은 전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테무친의 세력은 빠르게 확장됩니다. 초원에서는 처음 보는 새로운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지도자, 모델은 이랬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권한을 주며
가장 필요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방식은 몽골 제국 전체의 성공을 이끌게 됩니다. 태무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인생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다, 즉 의형제로 맺은 친구 자무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무카는 귀족 중심의 전통 질서를 지키려 했고, 태무친은 평민과 노예도 등용하는 개방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초원은 태무친파와 자무카파로 갈라졌고, 몽골 전체가 두 지도자의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초원 사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체제 경쟁이었습니다. 전통 대혁신의 싸움이었고, 그 승자는 결국 태무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무카 역시 뛰어난 전사였고, 끝까지 태무친을 괴롭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몽골 제국의 기반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태무친은 20년 가까운 전투 끝에 몽골 초원의 주요 부족을 하나씩 정복합니다. 그는 적을 무조건 죽이지 않았습니다. 투항하면 용서했고, 능력이 있으면 즉시 등용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태무친은 자신만의 군사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집인 단위의 시포제, 지휘관 상호 교대, 병사들이 직접 장비 관리, 빠른 기동을 위한 이동 전략. 이 시스템은 이후 세계 정복의 핵심이 됩니다. 마침내 태무친은 몽골 부족 전체를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초원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묶인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206년 모든 부족장이 모인 쿠릴타이에서 태무친은 마침내 새로운 칭호를 받습니다. 바로 칭기즈칸, 즉 강한 군주, 전 세계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 즉위식은 몽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태무친은 더 이상 한 부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정복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제국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몽골은 세계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은 바로 기병, 즉 말 위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은 3살 무렵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말 위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말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몽골군 기병은 하루에 무려 15만 200km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또한 몽골군의 복합궁은 세계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소양의 뿔과 힘줄을 쌓아 만든 초고압력 활, 일반 목궁보다 2배 이상 강한 장력, 30만 500m 이상 도달하는 사거리, 말 위에서 정확한 사격 가능. 이 능력은 기병 전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몽골 전사들은 말 한 마리만 타지 않았습니다. 전투 중 지친 말을 바로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이 35마리의 말을 함께 끌고 다녔습니다. 이 덕분에 장거리 이동, 기습, 후퇴, 재공격이 가능한 믿을 수 없는 기동력이 완성됩니다. 몽골군은 단순한 유목민 집단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빠른 기동전 전문 군대였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강력한 병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봐도 놀라운 전술 혁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술은 가짜 후퇴입니다. 몽골군은 전투를 일부러 지는 척하며 물러납니다. 적군은 이겼다고 판단하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숨겨진 몽골 기병대가 양쪽 또는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적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 전술은 유럽과 중동, 러시아의 군대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전략이었습니다. 고정된 성벽 중심의 보병 위주 군대는 몽골의 속도와 기동력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전투 전에 항상 정찰대를 광범위하게 파견했습니다. 정찰병들은 적의 병력 규모, 지형, 기후, 식량 상황까지 조사해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휘관은 전투 전에 이미 거의 승패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의 전술과 전략은 기병 중심 작전 체계로는 세계 최고였고, 이 체계는 수백 년 뒤 등장하는 전격전 블리츠크레이그의 원형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칭기즈 칸의 첫 정복 대상은 중국 북서부의 국가 서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의 닝샤 간수 지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교역로를 지배하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서하는 뛰어난 공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식 성벽을 만들 능력도 있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이 전쟁에서 성벽을 부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투석기, 공성추,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토목 기술, 성벽을 타는 사다리, 포위 후 오랜 기간 고립시키는 전술. 이 모든 기술은 이후 몽골 제국의 정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하는 몽골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 결국 굴복하고 몽골 제국의 조공국이 됩니다. 이 승리는 칭기즈 칸에게 중국 정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하를 무너뜨린 칭기즈 칸은 다음 목표를 중국 북부의 강대국 금나라로 돌립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강력한 군사력과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금나라 군사는 대부분 보병이었고 몽골군의 기동력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재빠르게 금나라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많은 도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포위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식 도시의 성벽은 강력했지만 몽골군의 속도와 지구력 앞에서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금나라의 인구는 몽골군보다 훨씬 많았지만 분산된 병력과 느린 지휘 체계, 기마전이 아닌 보병 중심 전략으로 인해 몽골군에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은 몽골군이 중국 대륙 깊숙한 곳까지 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군대는 잔혹했지만 그에게는 독특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자와 장인을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는 장인, 학자, 의사, 통역사, 금속공, 목공, 석공을 절대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전쟁 후 이들을 따로 모아 새로운 도시, 무기, 기술 개발을 맡겼습니다. 몽골의 군사 혁신과 제국 시스템은 이러한 인재 보호 정책 덕분입니다. 페르시아의 공성 기술자, 중국의 무기 장인, 아랍권의 천문학자, 고려 송나라 지역의 도자기 장인들이 몽골 제국 전체에 흩어져 활동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력은 무력에서 나오지만 제국의 번영은 기술과 인재에서 나온다. 이 철학이 몽골 제국의 기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218년 칭기즈 칸은 상인과 외교관을 중앙아시아의 강대국 코라즘 왕국으로 보냅니다. 목적은 평화로운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코라즘 국경 도시의 총독은 몽골 상인들을 스파이로 오해하고 모두 체포한 뒤 처형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사절단을 다시 보냈지만 코라즘의 술탄은 이 사절들마저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 순간 칭기즈 칸은 전 세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나의 사절을 죽인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 즉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몽골군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전역을 향해 역사상 가장 빠르고 잔혹한 정복을 시작합니다. 코라즘 왕국은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비옥한 오아시스 도시들을 기반으로 상업, 문화, 학문이 모두 번영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호라즘은 몽골 제국이 보여주는 전쟁 기동력과 전략의 교과서적 승리를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칭기즈 칸은 분노했지만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밀하게 준비된 대원정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호라즘의 주요 도시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 부대를 네 갈래로 분산합니다. 각 부대는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필요할 경우 몇백 킴 떨어진 곳에서도 신호를 받고 빠르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몽골군은 신속하게 도시 주변을 둘러싸 보급로를 모두 차단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는 물과 식량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포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셋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같은 거대 도시가 항복하지 않으면 몽골군은 성벽을 부수는 각종 공성무기를 동원해 빠르게 도시를 제압했습니다. 부하라의 함락대 칭기즈 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너희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벌하러 온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도시의 성문이 무너졌고 호라즘 왕국의 저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몽골군은 중앙아시아의 거의 모든 도시를 정복합니다. 호라즘의 멸망은 몽골 제국이 본격적인 세계 정복 제국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호라즘 정복이 끝난 뒤 몽골군의 시선은 북서쪽, 바로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향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여러 소규모 공국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공국은 서로 싸우느라 통합된 군사력이나 중앙 통제 체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러시아 공국들의 혼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습전을 펼칩니다. 하나의 공국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를 포위하여 고립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몽골군의 빠른 기동력과 정찰을 기반으로 한 포위 전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칼카강 전투는 러시아군이 충격적으로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몽골군은 러시아군이 지친 틈을 노려 가짜 후퇴를 하고 양쪽에서 기병대를 투입해 전면 포위를 완성했습니다. 이 패배로 러시아는 몽골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의 러시아 침공은 유럽 세계에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유럽 교황청은 몽골을 신의 채찍이라고 불렀습니다. 1227년 칭기즈 칸은 서하를 다시 정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낙마 사고로 사망했다는 설, 부상에 감염되어 죽었다는 설, 전쟁 중 받은 타박상으로 인한 뇌출혈, 심지어 암살설까지 존재하며 서하 공주가 복수를 위해 죽였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는 그의 사인은 철저히 비밀로 남았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칭기즈 칸의 무덤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전통에서는 왕족의 묘를 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묘지 위치는 극비로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묻은 뒤 장례 행렬이 지나가던 길목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전설도 있고 말을 돌려 흔적을 모두 지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칭기즈 칸은 죽음에서도 역사적 신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칭기즈 칸 사후 몽골 제국은 그의 네 아들에게 나뉘어 통치됩니다. 이 네 가문은 각각 한국이라는 독립적 정치 단위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고타이 한국은 칭기즈 칸이 직접 지명한 후계자로 제국의 공식 대칸이 되어 전체 행정과 군사를 맡았습니다. 차가타이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통치하며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핵심 교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주치 한국, 즉 이후의 킵차크 한국, 금장 한국은 러시아 일대를 지배하며 유럽과 몽골 제국을 이어주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툴루이 가문은 몽골 본영과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고 훗날 쿠빌라이 한국과 원나라로 이어지며 중국을 지배하는 핵심 가문이 됩니다. 이 네 한국은 서로 갈등도 있었지만 대체로 서로 협력하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기에는 서양 상인이 중국까지 여행할 수 있었고 동서 문명이 서로 만나 사상, 과학, 음식, 기술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전쟁 제국이자 동시에 세계 최초의 글로벌 통신교역 제국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후계자로 선택된 오고타이 칸은 몽골 제국을 전성기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오고타이는 아버지보다 더 체계적인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제국 전체의 수도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바로 카라코룸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 각지의 상인, 건축가, 기술자, 학자들이 모여 사는 말 그대로 세계 도시였습니다. 오고타이는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전쟁 중 얻은 기술과 인재를 제국 전역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북부의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서쪽으로는 더욱 깊은 유럽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유럽의 헝가리, 폴란드까지 몽골군이 도달했고 유럽의 왕국들은 모두 공포에 떨며 몽골의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고타이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유럽 전체가 몽골 제국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만큼 오고타이 시대는 몽골 제국의 가장 넓은 확장기이자 전성기였습니다. 몽골 제국이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바투 칸이 이끈 동유럽 원정입니다. 바투는 주치의 아들 칭기즈 칸의 손자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군사적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뒤 서쪽으로 진격하여 헝가리, 폴란드, 체코까지 진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는 모이 전투입니다. 헝가리군은 몽골군보다 병력도 많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하는 유리한 지형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투는 강을 건너는 척하며 헝가리군을 한쪽으로 유인했고 숨어있던 몽골군이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헝가리군을 전멸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왕국들은 몽골군은 악마이며 신의 징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충격적인 패배를 잊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오고타이가 죽지 않았더라면 바투는 로마까지 진격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중세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몽골 제국은 칭기즈 칸의 자손들에 의해 4개의 거대한 한국으로 재편됩니다. 이 4한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흡수하며 각기 독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킵차크 한국, 금장 한국, 러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와 슬라브 문화가 섞이며 독특한 동유럽 중앙아시아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차가타이 한국,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핵심 지역, 페르시아, 투르크, 몽골 문화의 융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한국, 일칸국,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일대. 과학, 수학, 천문학이 크게 발전했고 몽골 지배 아래 이슬람 과학의 황금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나라는 중국 지역, 쿠빌라이 칸의 중국 지배 아래 세계 최대의 경제문화 교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라시아 전체가 몽골의 통치 아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초기 글로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칭기즈 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으로 옮겨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군의 전사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뛰어난 정치 감각과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전쟁보다 통치에 더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고 중국식 행정 제도를 적극 받아들이며 대규모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족 관리들을 등용하고 대도시 인프라를 건설하며 경제와 교역을 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문화, 페르시아 문화, 티베트 불교,
몽골 샤머니즘을 모두 이해하고 각 문화를 적절히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전쟁은 제국을 확장하지만 통치는 제국을 유지한다. 라는 철학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몽골 제국의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으며 그는 곧 중국 대륙 전체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중국 북부와 중원을 대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조를 선포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원나라. 쿠빌라이는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대도로 옮기고 몽골과 중국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통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원나라의 국력은 막대했습니다. 몽골 본토, 중국 본토, 만주, 한반도 북부, 티베트, 윈난,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세계 최초로 동서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통제한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된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기는 팍스 몽골리카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초원과 사막을 넘는 장거리 여행도 몽골군의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는 유럽 상인인 마르코 폴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원나라의 도시, 경제, 문화가 전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원나라는 단순히 몽골의 확장이 아니라 세계 문명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연 초대형 글로벌 제국이었습니다. 원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의 융합에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전쟁을 통해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티베트, 한국 등을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묶었습니다. 그 결과 원나라 수도 대도, 베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모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샤머니즘과 티베트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페르시아와 아랍의 수학과 천문학,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러시아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문화, 페르시아 건축 기술자들이 만든 건물, 티베트 불교 사원, 중국식 관료 제도, 몽골식 서열 체계가 한 나라 안에 공존했습니다. 또한 원나라 시대에는 이슬람 천문학이 중국으로 들어와 천문 관측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도자기, 지폐, 고급 비단, 차, 약재 등 중국의 물품이 중동과 유럽까지 대규모로 수출되며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원나라는 역사상 가장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묶어낸 기념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통치는 육상 실크로드뿐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도 폭발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특히 원나라 시기 중국의 해상 무역은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중국의 도자기, 비단, 금속 제품, 종이, 차 등이 인도양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반대로 향신료, 유리공 예품, 보석, 말, 코끼리, 향료 등이 중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자 해상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원나라 시기의 무역은 현대의 글로벌 경제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평가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일본까지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 대규모 원정을 준비합니다. 1차 침공 1274년 몽골, 고려, 중국 연합군이 규슈 북부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발생하며 함대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합니다. 2차 침공 1281년 약 4,000척의 대규모 함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함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풍이 발생하며 수천 척의 배가 침몰했고 원정은 실패로 끝납니다.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나라를 지켜준 하늘의 바람, 지림풍, 카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번의 실패는 몽골 제국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육상 전투에는 절대 강했지만 해상 전투에는 경험이 부족했고 태풍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동남아시아도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예상 밖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베트남 원정입니다. 베트남은 열대의 밀림 지형이었고 습한 기후와 강우량은 몽골군의 기동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베트남의 전 왕조는 몽골군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타격 후 후퇴하는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술은 몽골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바 원정에서도 기후, 풍토병, 지역의 강한 저항 때문에 몽골군은 결국 철수해야 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넓은 초원과 사막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밀림과 열대기후에서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죽은 뒤 몽골 제국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나라 내부에서는 몽골 귀족과 한족 관리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한국들은 점점 독립적인 나라로 변해갔고 몽골 제국 전체를 통합했던 강력한 중심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368년 원나라는 결국 중국의 민족 반란, 명나라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었지만 문화적으로 남긴 영향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몽골 제국의 확장은 오늘날 유전학 연구를 통해서도 그 흔적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칭기즈 칸의 Y 염색체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러시아, 몽골 전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칭기즈 칸의 남성 조상을 공유한다. 물론 이것이 모두 진짜 혈통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있지만 확실한 점은 몽골 제국의 정복이 유라시아 인구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전학자들은 몽골 제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장된 단일 가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역사적 영향은 오늘날 우리 DNA 속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은 잔혹한 정복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전쟁에만 있지 않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의 국제 무역 네트워크.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고 정보와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했습니다. 둘째, 문화기술의 융합. 페르시아 과학, 중국 기술, 아랍 천문학, 러시아 공예, 중앙아시아 건축 등이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셋째, 여행 통신의 혁신. 몽골 제국의 역참제, 야무는 현대 우편 시스템의 원조로 평가됩니다. 넷째, 도시무역 중심의 세계관. 초원에서 출발한 민족이 세계 최대의 도시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놀라운 역사적 교훈입니다. 몽골 제국은 세계를 파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인터넷을 통한 국제 교류, 국가 간의 여행, 교역, 문화 교류 방식은 몽골 제국 시대의 싹튼 세계 연결 구조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글로벌화는 칭기즈 칸이 시작한 것이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길로 만들었고 서로 다른 문명을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 언어, 과학, 종교, 예술은 수백 년 전보다 훨씬 넓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국제 질서는 몽골 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칭기즈 칸은 가난하고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극복하고 조원을 통일한 뒤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중국을 지배하며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초대륙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몽골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몽골 제국을 통해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문화의 흐름, 세계의 연결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더 유익하고 더 흥미롭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다양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